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계절, 조심해야 할 질환이 있습니다. 야외 활동 중 반짝 추위와 미세먼지, 무리한 운동 등으로 생길 수 있는 협심증인데요. 협심증이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 경화 등의 원인으로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흔히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은 가슴 통증을 시작으로 숨이 차거나 묵직한 압박감, 뻐근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보통 5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 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을 가볍게 넘기면 돌연사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심근경색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협심증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건강 365에서는 운동이나 활동 시에 가슴 통증이 느껴진다면 의심해 봐야 할 협심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조정환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순환기내과 전문의 조정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심장은 하루에도 10만 번씩 뛰면서 우리 몸 곳곳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잖아요. 네. 오늘은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 생길 수 있는 질환, 협심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그러면 관상동맥이 뭔지 궁금해요. 네, 보통 관상동맥이라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심장동맥이라고 표현하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심장 근육에 뭐 혈액이나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인데 네. 그 해부학적 모양이 임금님 왕을 썼는 왕관 모양과 닮았다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될 네, 상인가 그 관상이 아니라 임금님의 이제 왕관 모양을 닮아서. 네, 왕관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좀 아는 척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심장의 어떤 수도 간에 혈전이나 콜레스테롤이 기어서 생기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정확한 표현 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흡연이라든가 뭐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뭐 노폐물이나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침착이 되면은 그것이 경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혈관이 좁아지면은 가슴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것을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성대모사 기가 막히게 한번 했으니까 저도 그럼 노래 한 소절 할게요. 네. 봄봄봄 봄이 왔네요. 봄입니다. 지금 계절이. 왜 공감 안 해주세요? 아니, 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네. 어쨌든 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늘 옷에 오, 이렇게 꽃이 이렇게 그러네. 있는 옷차림을 좀 입었는데, 근데요, 선생님, 이렇게 좋은 봄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협심증이라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협심증이 이제 혈관이 좁을 때 발생하는 질환인데 네. 특히 대구 같은 경우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처럼 네. 똑같이 혈관도 그에 맞춰서 움츠러들거든요. 그러다 또 날씨가 올라가면 혈관이 늘어나요. 그래서 네.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혈관 민감도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혈관이 더 심하게 좁기 때문에 가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요즘에 지금도 아침에 보면은 출근할 때 보시면 굉장히 미연님도 많고 미세먼지가 네. 많거든요. 예. 그런 미세먼지를 직접적으로 흡입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담배도 심장에 좋지 않듯이 그런 미세먼지가 혈관에 침착하기 때문에 동맥경화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 봄, 가을이나 그리고 날씨가 추울 때는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해제돼서 좋긴 하지만은 날씨가 급격히 추워진다든가 미세먼지가 많은 시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심장 환자한테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스크를 쓰면 협심증 예방에도 어느 정도 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추위를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날씨는요. 그래요. 협심을 한자로 풀어보면은 이 심장이 조여든다는 거잖아요. 협심증 증상 중에 다양한 증상이 있을 텐데 심장이 이렇게 조여드는 통증 말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통은 증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다양한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제 조인다는 느낌 외에도 뭐 갑자기 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따갑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것이 또 방사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가슴 통증이 주로 왼쪽 겨드랑이로 해서 왼쪽 손가락까지 가슴 통증 관계 좌측 어깨와 좌측 손가락까지 통증이 방사되는 경우에 저희가 협심증 증상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보통 안정시 상태에서는 가슴 통증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심장이 빨리 뛰게 되는 경우에 심장이 이제 산소 공급이라든가 혈액 공급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혈관이 좁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박이 빨리 뛰는 경우는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등산을 한다든가 달리기를 하다가
가슴 통증 때문에 도저히 통증 때문에 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휴식을 취하게 되면은 단순히 심장 맥박수 떨어지면서 산소 요구량이 떨어져서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나 스트레스로 유발이 되고 안정시에 그 통증이 줄어질 때 저희가 협심증의 증상이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 백신 부작용 중에서도요, 가슴 쪼임이나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데, 그럼 궁금합니다. 협심증이랑 가슴 통증이 있는 다른 이제 질환들과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통 흔히 가슴 통증으로 이제 통증에서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가장 예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신경성 흉통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어른들이 화병이라고 많이 있어요. 뭐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서 가슴이 아프다든가 그런 어떤 감정적인 통증이 나타났을 때 이 흉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아마 그 이전에 감정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게 있고 그거 말고 다른 것 중에 우리가 꼭 한 번쯤 놓치지 말아야 되는 증상 중에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오셨는데 갑자기 등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보통 그런 분들이 보통 혈압이 많거든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서 대동맥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대동맥 박리증이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응급한 질환이기 때문에 혹시나 가슴 통증 중에서 등과 같이 급격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조금 아파. 뭐 상대적으로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 등에 뭐 칼이 꽂힐 정도의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통증이 느껴진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협심증이 심해지면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협심증은 말 그대로 혈관이 좁은 거고 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경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협심증이 혈관이 좁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막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그림도 보시다시피 이 혈관에 있는 이런 콜레스테롤 성분 자체가 좁은 거는 협심증이라 하는데 심근경색은 이 혈관에 있는 이 혈관 내피가 균열 인함으로 인해서 깨지면서 이 안쪽에 있는 지방 성분이 혈소판이라는 혈액 성분과 만나게 돼서 혈전이 형성이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혈관이 심하게 좁다고 터지는 것이 아니고 이 혈관이 좁지 않더라도 그 근처에 최근에 생긴 동맥경화반에서 그쪽에서 균열이 생겨서 터지게 되면 바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협심증이 심해지면 심근경색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별로 심하지 않는 혈관에서도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맞지는 않고 확실히 이제 쉽게 이해를 해주면 혈관이 좁은 것은 협심증, 혈관이 막힌 것은 심근경색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협심증 중에서도요,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술 마시고 깨어날 때, 또 어떨 때는 추울 때 나타나는 특이한 협심증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때 나타나지 않아서 막 내시경도 해보시고 그렇게 되는데 변형 협심증이라는 혈관이 있는데 관상동맥이 다른 혈관에 비해서 이 근육층이 굉장히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층 자체가 수축을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이 수축하는 그 요인이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차가운 날씨라든가 흡연이라든가 그리고 음주 같은 경우에 통증이 유발되는데 바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보통 전날에 과음을 한다든가 했을 때 새벽경에 가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변형 협심증이라고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운동으로 인해서 이 증상이 유발되지만은 변형 협심증은 운동으로 인해서 증상이 유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로 인해서 보통 환자분들이 그 전에 주로 음주가 많은 것 같아요. 음주한 이후에 새벽에 가슴 통증이 왔는데 내시 소화기 내과를 갔었는데 검사에서 특별한 게 없었을 때 저희 쪽으로 찾아오시면은 변형 협심증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새벽에 가슴 통증 있다 얘기하셨는데 이게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제가 한때 좀 먹을 거 왕창 먹을 때 가슴 통증 몇 번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변이형 협심증이랑 역류성 식도염? 어떤 역류성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타 들어간다는 느낌이 강해요. BURN. 예, BURN 탄다. 그래서 보통 느낌이 뭔가 가슴이 타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고요. 보통은 식사하고 나서 보통 한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고 보통 음식 같은 것은 뭐 이제 기름이 많은 음식을 드신다든가 밀가루 성분 같은
거를 드시면은 네. 이 식도 관력이 약해지거든요. 예. 그로 인해서 역류되기 때문에 변형 협심증은 말 그대로 음주하고 관련이 있지만은 또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음식과 관련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네. 이것이 10분 이상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전에 음식 이런 걸로 해서 구분할 수 있다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네요. 근데 사실 또 심장 질환이 조기 진단이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생명과 직결이 돼 있으니까. 네. 제가 건강 365에 출연한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진짜요? 네, 제가 이제 딱 느낌이 있어요. 이 짬에서 나오는. 분명히 협심증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 가면 흉부 이제 CT를 찍을 거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뭐요? 심장 혈관만 따로 본 CT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있습니다. 맞죠? 네, 있어요. 오. 자세하게는 몰라요, 제가. 거기까지만. 네, 심장 CT 들어본 것 네.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그 협심증을 진단할 때는 운동부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전도라는 것을 가슴에 부착시켜 놓고 그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달리게 돼요. 근데 이것이 원래는 2차 세계대전에서 그 포로들 고문할 때 썼던 검사거든요. 네. 계속 달리게 하는 거예요. 어머.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슴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심전도도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진단하는데 최근에는 어른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관절염도 많고 허리도 아프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안전하게 누워서 촬영할 수 있는 검사인데 다만 이제 일반적인 흉부 CT랑은 다른 점이 심장 혈관을 CT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예. 조영제라는 물감을 주입을 한 다음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조영제가 과민성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거든요. 구역 구토도 예. 생기는 분도 있고 갑자기 뭐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도 있어서 촬영하기 전에 보통 금식을 해야 되고요. CT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명점 중에 한 개는 검사가 굉장히 좋은 검사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예민한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별로 심하지 않은데도 굉장히 심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혈관에 칼슘 같은 것이 침착됐을 경우에 CT 촬영을 하면은 번짐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협착 자체를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운동하기 어려운 이런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 빠르게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심전도 검사를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심장 질환이 있으면은 이 심전도 검사는 좀 필수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가슴 통증으로 환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네. 가슴 통증이 이제 심장 전문의가 봤을 때 무조건 협심증으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양한 질환이 많기 때문에 보통 심전도는 심장 검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검사고 아까 말씀드리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외에도 부정맥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을 네. 부정맥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질환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협심증 환자들은 대부분 스텐트 시술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말로는 스텐트 이렇게 많이들 들었습니다만 스텐트가 어떤 건지 또 이게 어떤 원리로 해서 증상을 개선시키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저희가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보통은 예전에 이 시술이 불과 한 30년밖에 되지는 않았어요, 역사가요. 그 이전에는 보통 수술적 방법으로 그냥 가슴을 열어서 네. 그 막혀 있거나 좁아 있는 혈관을 직접 외과 선생님이 이렇게 바늘로 집어서 연결하는 방법인데 중재 시술은 혈관 안을 치료하는 자체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특별히 개용을 하진 않고 혈관 자체에 천장을 한 상태에서 혈관 안으로 이제 저희가 우선 풍선을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좁아진 부위에 풍선을 집어넣은 다음에 바깥에서 물을 주입하면 풍선이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 좁아진 혈관 부분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골고루 펴 바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골고루 펴 바른 다음에 똑같은 재질인데 이 풍선 안에 이렇게 스텐트라는 것이 이렇게 감싸져 있거든요. 이것이 풍선을 확장을 하게 되면 스텐트가 이렇게 펴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풍선하고 안에 있는 물질을 제거하면 스텐트가 그만큼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재질이 철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속 철망으로 된 파이프라고. 근데 스텐트도 결국에는 금속 재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황 검색대에서 삐삐삐. 걸리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삐삐삐. 진짜요? 왜냐하면 아닙니다. 제 주변에 그 인공관절술을 받았는데 뭐 공황 검색대에서 이제 뭐 걸렸다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어머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선 스텐트가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가장 작은 게 직경이 2.5mm고요. 우와, 진짜 가장 큰 작네요? 스텐트가 4mm예요. 그래서 공황 검색 때 그렇게 할 정도로 예명해요. 네. 아마 네.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심장 박동기를
삽입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심장 박동기는 이제 검색대에서 확인이 되고 오. 또 지금은 아닌데 예전 박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 통과할 때 이 전자기파가 그 박동기 자체에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은 만일을 대비해서 저희가 박동기를 넣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드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검색대 통과하기 전에 이제 내가 박동기를 삽입했다는 것을 그 담당 그 관련자한테 보여주면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네. 지금 이제 공항 검색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저는 이거 여쭤볼게요. 그 MRI 같은 경우에 MRI 작동 과정에서 강력한 그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MRI 잘은 모르는데 그 병원에서 환자 몸에 금속성 물질인지 엄격하게 확인한다고 들었거든요. 아까 뭐 몇 미리 안 된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괜찮은가요? 스텐트 시술 후에 MRI 찍어도 돼요? 네,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예리한 질문이시고 그 이제 보통은 그 자기장이 일으키는 게 보통 철이거든요. 철쇠. 네. 쇠인데 심장 스텐트는 쇠를 사용하지는 않고 코발트 재질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술하고 나서 바로 스텐트 그 MRI를 촬영할 수는 있는데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스텐트가 자리 잡힐 때까지 8주 한 2달이라는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 안에 스텐트를 넣었을 때 안 그래도 금속이기 때문에 미세 진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리가 안착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 미세 진동으로 인해서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혈관이 막힐 수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한 경우에는 네. MRI 촬영을 해야도 되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한 2달 정도 미루고 나서 MRI를 촬영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2달 후부터는 뭐 안심하고 네, MRI 안심하고 촬영 촬영할 수 가능하죠. 있습니다. 예. 우리 예은 씨가 MRI를 안 찍어 보셨나 봐요. 네. 주로 큰 쇠, 벨트, 귀걸이 이런 걸 좀 빼라고 하지 스텐트 빼세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자, 그리고 스텐트 시술 후에 가슴 통증에 관한 후기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며칠 동안 심지어는 1, 2주 동안 아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아니면 좀 지켜보고 참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대부분은 시술하고 나서는 증상이 대부분 소실을 하는데 간혹 그 시술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발생하는 이유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혈관의 풍선으로 강제로 확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혈관을 확장시킬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때문에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동맥경화반을 골고루 펴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펴 바르는 과정에서 이런 동맥경화 이 덩어리가 밑으로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가슴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최대는 일주에서 2주까지는 통증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이후로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뭐 이제 시술 자체의 문제를 또 확인해 봐야 될 수도 있지만은 뭐 흉부라든가 복부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증상도 흉통이나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담당 주치와 상의한 다음에 다른 검사도 받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 저는 아까 스텐트 뭐 2.5mm에서 4mm 얘기하셔가지고 이렇게 작은 줄 몰랐거든요. 그러면은 꽤 몸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한 몇 개 정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근데 또 이런 건 궁금하긴 하다. 궁금하긴 해요. 근데 사실 또 금속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심장에 좀 무리가 가진 않을까요? 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스텐트가 예전에 굉장히 고가예요, 고가. 고가인데 의료보험이 굉장히 적용이 잘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특별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스텐트가 3개까지만 의료급여가 됐어요. 그 이후로는 쓰고 싶어도 너무 이제 비용이 천차만별로 상승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자체가 보험 규정이 풀리게 됐죠. 그렇지만은 확실한 건 스텐트는 제 몸의 물질이 아닙니다. 이물질이기 때문에 금속 자체가 혈관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약물 치료가 중요한데 그 약물을 중단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텐트에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텐트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이물질이 혈관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곳이 아닌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술 자체는 권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치료는 아니고 안 될 때 마지막 이제 수단으로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는 거네요. 근데 사실 시술을 잘 받았다 쳐도 환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재발이 안 될지 이게 뭐 맞아요. 안정적일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협심증은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른 질환처럼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협심증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치료한 사람과 스텐트 시술한 사람을 비교를 한 연구가 있었어요. 네.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오래 사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겠죠. 근데 두 분 간의 연구 결과에서 수명의 차이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어호. 그래서 그러면은 스텐트를 왜 해야 될까 이런 게 의문이 좀 들었는데 그렇지만은 증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약물 치료한 것보다는 스텐트 시술한 분들이 내 생활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운동할 때라든가 활동을 할 때 통증이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텐트를 뭐 보다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텐트 재발률은 보통은 그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스텐트가 많이 좋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최근에는 워낙 스텐트가 좋아서 한 3% 이내이기 때문에 시술한 이후에 생활 관리와 약물 치료만 잘하게 된다면 재발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재발률이 3%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낮네요. 그럼 시술이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에게 중요한 거는 건강 관리일 텐데 좀 생활 습관 중에서 어떤 거를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네, 생활 습관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뭐 운동요법하고 음식 네. 있죠. 그 전에 보통은 뭐 흡연 만약에 환자가 이제 흡연을 한다면은 흡연이 실은 아까 말씀드린 3%지만은 흡연한 분들이 굉장히 재발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금연을 꼭 하셔야 되고 보통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도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엄격한 혈당 관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지방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조절, 그다음에 운동 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동맥 관련 질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식단 조절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방을 섭취할 때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예, 보통 우리가 지방 섭취를 할 때는 딱 실온 상태에서 이것이 고체인지 액체인지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은 동물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체인 고체, 상태가 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게 되면은 고기를 시키면은 보통은 열을 가열해가지고 액체화 시키죠. 네. 그러면서 고기를 굽지만은 그것이 실온 상태로 도달하면은 보시다시피 그것이 혈관 그 지방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뜨거운 상태에서 기름을 먹었을 때 이것이 우리 체온 상태로 되면은 그것이 고체화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해서 이런 동맥경화관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온 상태에서 액체인 지방 섭취를 하는 것을 보내드리는데 보통 그렇다면 이제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보통 동물성 지방은 보통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고체인 지방이 많고요. 네. 보통 식물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해서 액체인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외적인 게 우리 팜유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동남아 쪽에서 하는 그 식물에서 이제 만들 추출되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실온 상태에서 우리가 이 장기간 그 지방을 노출하게 되면 산화가 돼서 변질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로 경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야지 관리하기 쉽기 때문에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은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어른들 커피 드실 때 네. 프림이죠. 네. 예. 그것이 원래 그 액체인 것을 간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경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커피를 드실 때도 따뜻한 물에 녹여서 드시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그것이 실온 상태로 되돌아오면 굳어버려. 굳어버리면서 네.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니까 식물성 지방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적정량 드시는 거대 가급적이면은 이제 실온 상태에서 그 고체인 지방을 성분을 피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심장 질환이니까 아무래도 운동이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잖아요. 그래도 운동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운동은 중요한데 운동도 크게는 뭐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리 운동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피트니스에서 하는 이런 근력 운동들, 제자리 운동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산소 운동은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보통 제자리에서 하는 운동은 제자리에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힘을 주게 되면은 심장 내 압력이 굉장히 많이 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제자리에서 하는 근력 운동은 자제하고 몸을 움직이는 운동, 보통 뭐 경보, 뭐 사이클이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30분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로 꾸준하게 하시면은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주변에 보면은 6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공식적으로 많게는 우리가 2살 어려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월부터 30대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좋겠네요. 근데 저는 나이에 대한 숫자보다는 혈관에 대한 숫자를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뭐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숫자를 좀 이제 요즘 많이 외우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혈압은 수축기는 120m로, 이완기는 80m로 유지를 하시면서 공복 혈당은 100m로,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200m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협심증은 만성 질환입니다. 이것이 평생 그 퇴화가 되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체중을 권해드리거든요. 보통은 뭐 혈압이라든가 혈당 같은 경우에는 뭐 혈압기를 사야 되고 혈당 같은 경우에는 찔러야 되는 매우 힘든 게 많아요. 그래서 체중계를 산 다음에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고 내 평소에 몸무게 수치를 보면서 만약에 몸무게가 늘어난다면 내가 지금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과도하게 또 몸무게가 줄게 되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체중을 자주 체크하면서 그래서 피드백을 보면서 건강 관리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원장님이 알려주신 것들 여러분 잊지 말고 잘 체크하는 센스 모두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시간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조정환 순환기내과 전문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분도 오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